네, 경일여중 학생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그리스 세계와 헬레니즘 세계가 발전하다라고 하는 파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실제로 실시는 했었지만요, 수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영상을 남깁니다. 먼저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작은 도시 국가인 폴리스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폴리스가 형성이 된 이유는 바로 그 옆에 험준한 산과 해안선도 많고 그리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형적인 영향이 좀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 놓읍시다. 옆에 여기 흰색 요 동그라미 한번 따라다녀 볼게요. 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요 지도가 바로 그리스 지역의 지도인데요. 그리스 지역의 지도를 보면 요 초록색 부분이 평야고, 그다음에 노랗거나 아니면 갈색이거나 이런 부분이 산맥인데요. 평지가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교통이 좀 어려웠고요. 사실 요 당시에 어, 외세의 침략도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경일여중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경일여중 주변에 있는 봉덕동에다가 커다란 요 조그만한 그 성을 이렇게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지역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폴리스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교통이 불편했다. 그리고 또 지형적인 영향도 조금 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요거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 요 부분을 사실은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폴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이 교과서에서 보면 커다란 두 개의 그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폴리스 안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가장 높은 언덕인데요. 어, 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그만한 성을 지어 놓은 곳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고요. 쉽게 말해서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의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장인 동시에 정치를 포함한 모든 공공 생활을 하던 장소였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는 사교회장이기도 했었어요. 네. 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폴리스의 기본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족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사실은 연두색은 여러분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맞아요. 한국인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인들은 야 너네들 뭐니? 라고 부르면 헬레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한국인이야를 그리스인들은 헬레네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동족 의식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요 위에 보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같은 신들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제우스라던가 헤라라던가 아니면 아폴론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믿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같은 신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이 같은 신들의 세계관을 공유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4년마다, 여러분들 4년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가 됐는데 올해는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올림픽의 시초였던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동족의식까지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40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알아놔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폴리스가 생겨난 이유, 그리고 폴리스의 구성 요소라던가,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동족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아테네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기억하자 아테네 3대장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런 책을 보면 여러분들은 막 갑자기 막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밑줄을 그어 놓으니까 이거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아테네 3대장이라고 하는 친구들. 먼저 3대장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솔론, 첫 번째 솔론,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요 친구들이 아테네의 3대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서 열심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막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모두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테네 3대장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는 처음에 왕정이었으나 점차 귀족정으로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테네는 왕정이었다가 점차 밑에 있는 귀족들이 그 왕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귀족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귀족정도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테네가 바로 식민활동이라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볼게요. 활발한 해외 무역과 상업 발달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갖추고 군대에 주력이 되면서 평민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면 귀족정들, 소수의 귀족들이 아테네를 열심히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귀족들이 꾸려가고 있는 와중에 일반적인 시민들이 활발하게 해외 무역을 통해서 뭘 벌기 시작하냐면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고 다른 지역에 식민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군대의 주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싸움의 방식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떠한 형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과거에는 기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의 귀족들이 주도가 된 전쟁의 형태였지만 이제는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영상 봤었죠. 싸우는 영상 봤었는데 커다란 동그란 방패를 들고서 서로의 몸을 착착착착 이렇게 붙인 다음에 긴 창을 들고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적을 팍팍 찌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중장보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평민들도 스스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아테네를 위해서, 이 폴리스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정치 참여권이 없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슬슬 귀족들에게서 일반적인 평민들이,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라 사실 돈 많은 평민들이 민주정치로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살짝씩 뺏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아테네의 3대장에 관한 이야기죠.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줄여서 우리는 솔, 클, 페라고 이렇게 합시다. 솔론은 봅시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솔론은 시민들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과 군사적 의무를 부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솔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너의 재산이 얼마까지 있다라고 하면 투표권을 한 장 줄게. 그리고 얼마까지 있다고 하면 2장을 줄게. 얼마까지 있다라고 하면 3장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참정권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금권 정치라고 불러볼까 합니다. 금권 정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클레이스테네스, 솔 다 했어요. 클레이스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다른 말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셨으면 합니다. 도편 추방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바로 도편 추방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바로 참주가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인물을 도자기 파편에다가 적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 파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쉽게 말해 반장 선거하듯이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최다이거나 6,000표 이상이 된 독재자가 아니라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을 10년 동안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걸 바로 도편 추방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도편 추방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새로운 문단 2줄짜리 이거 우리 아르케메데스 페르시아 요 왕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지워졌네요. 요 부분 방금 지워진 부분. 다시 태어났어요. 요 부분. 마라톤, 테르모필 이런 건 여러분 따라 안 보셔도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하자 아테네는 스파르타를 비롯한 폴리스들과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영상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맞아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 친구들이 바로 페르시아를 막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가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쯤 그러니까 아테네가 이때 싸울 때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친구가 바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 민주 정치를 꽃피웠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바로 시기에 아테네 민회, 바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 중요 정책도 민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민회라고 하는 곳에서 죄송합니다. 민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내기도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직접 민주정치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장군직을 제외한 뭡니까? 장군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와 배심원을 추첨으로 뽑았다. 쉽게 말해서 아테네의 일을 쉽게 공적인 일 하는 아테네 공무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아테네 공무원을 추첨제로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비 뽑기 형식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테네 시기 그 시기에 추첨으로써 아테네 공무원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추첨으로 뽑힌 친구들 중에서 항상 부자만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돈이 없고 조금 내가 무장은 할 수 있지만 살짝 부족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을 위해서 3번 바로 3번 공무수당제까지 실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수당제라고도 부르고 수당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 아테네도 시민권이 어느 정도 그 참정권, 쉽게 말해서 참정권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밑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 페리클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뭐 공직에 임명할 때 그가 특정 계층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직접 민주 정치나 그리고 추첨제라던가 수당제를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놓고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따로 필기를 안 한 거고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글을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그만 안 쓰셔도 그만입니다. 스파르타의 발전과 그리스 세계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문단 여러분들 요 문단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에 관한 문단인데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실 스파르타는 조금 정겹다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것도 학원 홍보 전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스파르타식 교육, 아주 혹독하게 뭘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감시하고 통제했다라고 돼 있어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적은 시민들이 바로 뭐 변두리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르셔도 됩니다. 페리오이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예라고 불리는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타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특히 여기 한번 볼까요? 특히 스파르타의 남성은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서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아고게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면서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아테네 위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것도 하나 크게 만들어요. 하나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이 있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딱 하고 만들어지는데요. 이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가 엄청나게 파워가 세집니다. 쉽게 말해서 나머지 폴리스 조그마한 국가들한테 막 생색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생색을 뭐 아우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친구, 바로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바로 이 스파르타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스파르타가 엄청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자 쉽게 말해서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제국화가 이루어지자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스파르타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죠. 야 아테네 한판 붙자라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전쟁은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지만 정말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뿐인 승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스파르타가 이기긴 했지만 스파르타 중심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 전체가 막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한 아주 혼란스러운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바로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요 시기에 마케도니아한테 정복이 되면서 그리스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는 이 그리스 문화가 어떤 거냐라고 딱 단적으로 딱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중심적이고요. 합리적인 그리스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그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리스의 쉽게 말해서 당시에 예술가라던가 철학자들은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을 이렇게 탁 붙잡은 다음에 그리스 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이렇게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그리스 신들은 우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받아친대요. 그리고 우리처럼 히, 노, 에, 락이라고 하는 여러 감정들도 다 같이 느낄 것 같아요. 우리랑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스 문화가 인간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 주변에 그리스에 쓰여진 이 역사서라던가 아니면 요 철학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랑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스인은 민주정치와 자유로운 시민을 생활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바로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전과 건축 조각에 이 부분 신전과 건축 조각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바로 여기에 있는 친구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의 건축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쓰여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요 친구들이 있는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친구와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역사라는 책을 써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는 역사라는 책을 쓰는데 내용이 달라. 내용도 다르고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 쓰는 방식도 살짝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바로 그리스의 쇠퇴를 가져온 전쟁이죠. 이거를 쓴 역사라는 책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철학인데요. 이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선생님도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조금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기원전 5세기에는 먼저 책 좀 먼저 읽고 할게요. 기원전 5세기에는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하여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사회로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철학의 대상은 처음에는 자연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연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물음이었대요. 쉽게 말해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기인 것 같아요, 불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막 원자론이라던가 뭐 원소설이라던가 뭐 이러한 쉽게 말해서 조금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탐구를 막 계속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알았죠? 이게 우주의 뭐 구성 요소,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꽤나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 추론, 쉽게 말해 상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그러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인간 사회, 인간과 사회로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주관에 따라서 뭔가 가치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에 맞서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피스트는요.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보냈는데요. 얘네들은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바뀔 수 있다. 주관적이다. 기준에 따라 달라요 라고 하면서 주관성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맞서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해.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니까 뭔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거야 라고 했었지만 이 친구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어이구 또 지우다가 제가 또 넘겨버렸네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소피스트들의 공격에 당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의 바로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의 제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죽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받아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플라톤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론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실주의적인 뭐 실제론 이렇게 뭐 이원론과 뭐 이론론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러분들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가장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았다. 쉽게 말해 교과서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마지막 페이지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살짝 배웠었는데요.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 바로 알렉산드로스. 그의 아버지가 먼저 그리스 세계를 점령하고요. 알렉산드로스는 그 그리스에 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된 순간 자기가 동방 원정에 떠나서 세계 국가를 만들고자 했었대요. 그래서 아르케메네스 이거 지워버렸네요. 아르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알렉산드로스는 열심히 제국을 만들기로 열심히 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로스는 바로 원정길에 그러니까 동방 원정에 나선 지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33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돼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에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열병에 걸려서 33세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알렉산더의 커다란 제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과거에 이 커다란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쫙 모여들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기준이 뚝 하고 뽑혀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가야지 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렉산드로 제국은 이렇게 후 분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요 씨앗이 아주 중요한데요.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씨앗은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 문화에다가 동방의 문화를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스 문화에 동방의 문화를 섞었다. 쉽게 말해서 서양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은 밑줄에 번호를 이렇게 매겨놓은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 이거 지울게요. 다시 1번 바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거에는 조그만한 폴리스에 지나지 않았던 그게 엄청나게 커다란 영역 국가가 되면서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에 지배가 되고 있는 국가의 형태를 구성하는 겁니다. 국가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 너도 여기서도 살고 있는 너도 바로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살고 있는 너도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민이야. 우리는 평등한 시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끈끈한 폴리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살짝 해체가 되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렵죠.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폴리스의 해체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폴리스가 이렇게 끈끈한 폴리스가 있었는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커다란 국가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나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빡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생긴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세계 시민주의 바로 너와 나는 평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다르긴 하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복이라던가 그다음에 만족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에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철학들이 바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철학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친구들과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 철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철학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욕망을 억제하고 놀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살짝 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욕망을 어느 정도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 욕망, 뭐 그런 욕망들을 막 어느 정도 배제하지 않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건 바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욕망을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욕망을 억제하는 건 스토아 학파, 욕망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거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술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술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예술 같은 경우에는 라오콘상이라던가 밀러의 비너스상이라던가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뭐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헬레니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문화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식 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도 대거 이주도 시키고 그리스어도 전파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 문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방의 풍습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서없이 다다다다 얘기하는 감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